잠중록 처처칭한 장편소설 서미영 옮김 아르떼 1장 악명. 깊은 밤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다. 가까이 혹은 멀리 솟은 산봉우리들과 길거나 혹은 짧게 뻗은 강줄기와 협곡들이 폭우에 묻혀 시야에서 사라졌다. 전방에 보이는 길조차 시야에서 점점 흐릿해졌다. 장안성 외곽 산길을 따라 탐스럽게 만개한 정향나무도 쏟아지는 폭우를 이기지 못해 꽃을 흙탕물 위로 후두둑 떨구었다. 밤이 깊어 인적도 없었다. 황제하는 고생스럽게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받쳐든 청색 종이 우산에 살 2대가 거센 비바람에 부러져 빗줄기가 그대로 얼굴을 때렸다.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기운이 피부에 와닿았다.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황제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길에 우산을 던져버리고는 계속해서 폭우 속을 헤쳐나갔다. 비가 온몸을 때리자 한기가 몰려왔다. 한밤의 하늘빛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내리는 빗방울에 미세한 빛이 간혹 눈앞을 흐릿하게 남아 비춰줄 뿐 온 세상이 어두웠다. 산모퉁이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었다. 나라에서 행인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오리 심리마다 마련해둔 정자 중 하나였다. 이런 악천후의 한밤중에도 서너 명이 정자 안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장안성은 야간 통행 금지가 있어서 매일 새벽 5경 3점이 되어야 성문이 열렸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필시 성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황제하가 흙탕물을 밟으며 정자를 향해 걸어가자 정자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남자들이 흔히 입는 푸른 단삼 차림의 황제하는 그들 눈에 가녀린 소년으로 보였다. 한 노인이 말을 건네왔다. 젊은이도 아침 일찍 성에 들어가려는 겐가 보군. 온몸이 다 젖었네. 딱 해라. 이리 와서 불 좀 쬐게나. 황제하는 불빛에 비친 노인의 따스한 미소를 바라보며 흠뻑 젖은 옷깃을 단단히 붙잡고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노인에게서 조금 떨어져 앉아 묵묵히 그들을 도와 불에 장작을 보탰다. 황제하가 불만 살필 뿐 아무 말이 없자 다른 이들도 다시 고개를 돌려 하던 이야기를 마저 나누기 시작했다. 화제가 세상의 온갖 기이한 일로 넘어가자 다들 자신이 직접 목격이라도 한 것처럼 더욱 침을 튀기며 떠들었다. 그런 희귀한 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 장안에서 발생했다는 그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들이 있는가? 그 사방안이라고 불리는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군가가 바로 말을 받았다. 3달 동안 3사람이 연달아 죽었다죠. 성의 북쪽, 남쪽, 서쪽에 떨어져 사는 아무 연관도 없는 3사람이 피로 각자 정, 락, 아라는 글씨를 남기고 죽었다니 참으로 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맞아. 이제 그 다음 목표가 성의 동쪽이라고 해서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들 있다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떠나고 지금 19은 빈집이라더군. 황제하는 희고 깨끗한 손으로 장작을 잡고서 천천히 불을 쑤시며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얼굴은 아무런 동요 없이 평온했다. 요즘 천하가 불안하니 아주 전국 각지가 다 소란스러운 모양이요. 장안성뿐만 아니라 촉에서도 온 가족이 몰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들어들 봤소? 이야기꾼으로 보이는 한 중년 남자가 습관적으로 손에 딱따기를 들고 흥미롭게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그런 사건이야 처음 들어보진 않겠지만 다들 그거 아시오? 이번에는 바로 촉의 사군 황민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말이요. 황민. 조용히 불을 쑤시던 황제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찔했다. 그 바람에 불똥이
손등에 튀어 심한 통증을 느꼈다. 다행히 다들 이야기꾼의 말에 놀라 아무도 황제하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로 정자하는 더 떠들썩해졌다. 황민이라면 전에 장안에서 형부시랑을 지냈던 이 아닌가? 최근 몇 년 동안 성도 지역을 다스리면서 희귀한 사건을 여럿 해결해서 엄청 이름을 날린 사람이잖아. 그 얘긴 나도 들은 적 있어. 듣자 하니 그게 황민 한 사람만의 공은 아니라던데 그 사람 슬하에 일남 일녀가 있는데 아들 황혼은 그저 그렇고 딸이 보기 드문 인재라더군. 황민이 형부시랑이던 시절에 많은 사건을 딸이 대신 해결했다고 하더라고. 그때 그 딸 나이가 10서너 살 남짓이었는데 황제 폐하께서도 칭찬하시길 만약 남자였다면 분명 장관 자리에 올랐을 뛰어난 인재라고 하셨다더군. 하, 장관이 될 뛰어난 인재? 이야기꾼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모두 소문으로 들어서 알겠지만 황민의 그 딸이 태어날 때 방 전체에 핏빛이 가득했다잖소. 그걸 본 사람들은 다들 백호의 별이 땅에 떨어져서 일가 친척을 모두 잡아먹을 거라고 했다더군. 근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된 거요. 황씨 집안이 그 딸 손에 몰살당했다는 것 아니겠소? 황제하는 손등의 통증도 잊은 채 멍하니 눈앞의 불빛만 바라보았다. 타오르는 불꽃이 혀를 날름거리듯 짙게 깔린 어둠을 핥고 있었다. 하지만 불빛이 아무리 새빨갛게 타올라도 황제하의 창백한 얼굴에 색을 더해주진 못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눈만 끔뻑거렸다. 조금 전에 노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 황가의 딸이 자신의 일가를 다 죽였단 말이요? 그렇다니까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확신에 찬 대답이었다. 말도 안 돼. 세상에 자기 가족 전체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조정에서 이미 수배령을 내렸는데 그 딸은 촉을 떠나 달아났다죠. 아마 잡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능지처참을 당해 제대로 땅에 묻히지도 못할 겁니다. 어휴,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잔인무도하기 짝이 없는 여자구먼. 사람도 아니야. 아까 그 노인이 다시 물었다. 그리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니 무슨 연유라도 있는 게요? 여자가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당연히 연정 때문이지요. 이야기꾼은 눈썹을 휘날리며 좌중에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딸이 어렸을 때부터 정해진 혼처가 있었는데 후에 달리 흠모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요. 조모와 숙부가 집에 와서 혼사를 논의할 때 그 딸이 직접 양재탕을 끓여서 올렸는데 황사군과 그 부인 양씨, 아들 황언, 그리고 조모와 숙부까지 모두 독살당했지. 그 딸 혼자만 살아서 도망쳤는데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오. 관아에서 조사한 결과 그 딸 방에서 비상이 발견되었고 또 사건 며칠 전에 약방에서 비상을 산 기록도 확인이 되었지. 자기가 흠모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도록 강요하니까 앙심을 품고 일가를 독살해버린 거요. 그러고는 그 정인한테 둘이서 같이 도망치자고까지 말했다는 거 아니겠소? 그 잔혹한 이야기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 누군가가 물었다. 아니, 그 악독한 여자는 또 어떻게 도망을 쳤단 말이오? 온 가족을 독살한 후에 이 일이 발각될 것을 알고서 정인과 그 밤에 도망치자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 정인은 이 흉악한 여자가 끔찍이도 싫었던 거지.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받은 연서를 관아에 갖다 바쳤는데 여자가 어찌 알았는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는 혼자서 도망을 쳐버렸다는 것이요. 관아에서 이미 수배령을 내려 모든 지역 성문 앞에 수배전단이 쫙 붙었지. 하늘의 법망은 결코 죄인을 놓치는 법이 없다 하니
그 악랄한 여자가 언제 그 물에 걸려 능지처참을 당하게 될지 어디 한번 두고 보고 싶소. 말하는 사람이 격분하니 듣는 사람들도 함께 분노했다. 순간 정자하는 공공의 적을 향한 분노로 가득했다. 무릎을 끌어안고 이야기를 듣던 황제하는 그들의 욕하는 소리에 순간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어슴풀에 타고 있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젖은 옷 때문에 봄날 밤의 향기가 형태없는 바늘처럼 피부를 찔러와 잠도 오지 않았다. 하늘빛은 아직 어둑하고 성문은 열릴 기미가 없었다. 무리는 다시 화제를 돌려 최근 성안에서 일어난 갖가지 소문에 열을 올렸다. 황제 폐하가 또 행궁을 새로 지었다든가, 조태비가 도교사원 삼청전에 휘장을 직접 만들었다든가, 또 수많은 명문과 교수가 기왕에게 시집가고 싶어 안달이 났다든가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러고 보니 기왕 전하께서 곧 장안성으로 돌아오시지 않겠는가? 그렇지, 황제 폐하께서 안 그래도 연회를 워낙 좋아하시는데 행궁도 새로 지었으니 당연히 연회를 열 테고, 궁에서 여는 연회에 기왕 전하께서 참석하시지 않으면 어디 그게 연회라 할 수 있겠는가? 기왕 전하는 황실에서도 제일로 뛰어난 인물이지. 선왕께서도 매우 총애하시지 않았는가? 기약군주가 기왕에게 시집가고 싶어서 몇 번이고 손을 쓰다가 장안의 웃음거리가 됐다는데 그럴만도 해.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러고 있으니 이광 전하께서 그 일을 알았다면 분명 무덤에서 벌떡 뛰어나 뛰쳐나오셨을 거야. 황실 이야기에 모두가 흥미진진했으나 황제야마는 그들의 이야기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눈을 감고 나른하게 몸을 기댄 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기민하게 바깥 동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비는 이미 그쳤고 하늘이 점점 밝아오는 가운데 가벼운 말발굽 소리가 겨우 알아들을 정도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황제하는 곧바로 눈을 떴다. 침을 튀기며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재빠르게 정자를 빠져나왔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위병대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질서 있게 열을 맞춰 걸어오고 있었다. 몸이 비에 흠뻑 젖었는데도 흐트러짐 없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 한눈에도 훈련이 잘 된 병사들로 보였다. 대열 중간에는 온몸이 새카만 흑마 2마리가 천천히 마차를 끌며 오고 있었다. 마차에는 용과 난세가 그려져 있었으며 여러 금칠 무늬와 함께 거거와 벽전자로 장식되어 있었다. 마차 처마에는 금방울 2개가 매달려 마차가 흔들릴 때마다 맑고 깨끗한 소리를 냈다. 마차는 정자 앞을 지나쳐 계속해서 앞을 향했고 황제하는 멀찍이서 그들을 뒤따랐다. 대열 제일 끝에서 불안한 듯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젊은 사병이 숲 뒤쪽에서 자신들을 미행하는 황제하를 보고서야 안심하며 옆 사람에게 말했다. 노형, 어제 저녁에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난 것 같아요. 저 잠시 볼일 좀 보고 올게요. 어쩌려고 그래? 이제 곧 성안으로 들어갈 건데 제때 따라올 수 있겠어? 옆 사람이 목소리를 낮추어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전하께서는 이런 일에 아주 민감하시다고. 들키는 날엔 어떻게 될지 알고는 있어? 알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로 쫓아갈게요. 젊은 사명은 배를 움켜잡고 불이 나게 말머리를 돌려 숲속으로 들어갔다. 황제하는 풀을 헤치고 몇 걸음 만에 자신을 기다리는 사병에게로 걸어갔다. 사병은 이미 다급하게 왕부 위병대의 제복을 벗기 시작했다. 먼저 투구를 벗어 황제하에게 건네며 말했다. 아가씨, 말은 탈 수 있으신지요? 황제하는 투구를 받아들며 역시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장형,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때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저희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런 때에 아가씨를 도와드리지 않으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죽이려 드실 테죠. 그는 호쾌하게 가슴을 두드렸다. 게다가 오늘은 근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장안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니 들킨다고 해도 큰일은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몰래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낸 병사가 있었는데 곤장 몇십 대 맞고 그냥 풀려나던걸요. 혹시 들키면 제 사촌 여동생, 아니 사촌 남동생이라 하고 길 가다가 배탈이 나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저를 마주치는 바람에 대신 수행했다고 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단순히 의장을 따라 장 안에 들어가는 것뿐이니 큰일은 없을 겁니다. 황제하는 고개를 끄덕인 뒤 재빨리 외투를 벗어 그에게 건네주고 그의 옷을 받아 걸쳤다. 옷이 조금 크긴 했으나 황제하도 몸집이 길고 늘씬한 편이라 크게 어색하지 않았다. 황제하는 서둘러 그와 헤어지고 말에 올라 숲을 빠져나왔다. 하늘에는 이미 붉은 아침 노을이 펼쳐졌다. 맑고 고운 주홍빛이 넓은 하늘을 가로질렀다. 황제하는 급히 말을 몰았다. 성문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을 무렵 왕부 위병대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장안성 명덕문 5개의 대문 중 중간 3개는 닫혀 있고 좌우 2개의 작은 문만 열려 있었다. 왕제의 의장대가 오자 곧바로 왼쪽에서 2번째 문이 열리고 아무런 검문 없이 통과했다. 황제하는 제일 뒤에서 의장대를 따라 천천히 장안성 안으로 들어갔다. 성문을 통과하던 순간 문에 붙은 수배 전단을 흘낏 보았다. 종이에는 17쯤으로 보이는 여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새벽별같이 반짝이는 두 눈과 복숭아 꽃잎처럼 아름다운 곡선의 뺨에 보기 좋게 살짝 올라간 입술. 두 눈이 정면을 응시하며 살포시 미소 짓고 있어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맑은 얼굴의 아름다운 소녀였다. 얼굴 그림 옆에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초계 여인 황제하, 일가족 살해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수법이 극악무도함. 전국 각 지역은 보는 즉시 생사를 불문하고 체포할 것. 황제하는 속눈썹을 아래로 늘어뜨렸지만 아주 잠깐이었을 뿐 곧바로 다시 머리를 들고 태어난 태도를 유지했다. 얼굴의 반 이상이 투구에 가려져 옆에 있던 노형도 황제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주작대로를 따라 말을 몰면서 노형이 말했다. 다행히 아무한테도 안 들켰어. 황제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제들의 저택은 대부분 영가방에 위치했다. 동쪽 시장을 지나고 홍경궁을 따라 북쪽으로 가다 보니 멀리 기왕부가 보이기 시작했다. 황제하는 왕부에 들어가면 마감에 말을 메어둔 후 조용히 달아나기로 사전에 장항영과 말을 맞추었다. 모두들 마감 앞들에서 아침을 먹을 때라서 황제하에게 특별히 신경 쓰는 사람은 없을 터였다. 말을 메어둔 후 황제하가 서둘러 몸을 돌려 마감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장항영, 밥 안 먹어? 황제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문가에 바싹 붙어서는 미끄러지듯 빠져나왔다. 뒤에서 노형이 대신 상황을 말해주었다. 또 설사났나 봐. 아침부터 벌써 2번째야. 다들 한바탕 놀리듯 웃어댄 뒤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미 차려진 아침을 먹으러 갔다. 문을 빠져나온 황제하는 투구를 바싹 눌렀으며 바깥으로 향했다. 막 마지막 계단에 발을 내디뎠을 때 또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다. 거기 어디 가는 거지? 황제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한 말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아 발을 허공에 든 채 멈칫했다.
말소리가 더 또렷이 들려왔다. 그래, 자네 말이야. 의장대. 조금 전에 정갈이 왔는데 새로 준공된 행궁 쪽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자네들도 전하를 따라 행궁으로 오라더군. 황제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신이 이렇게나 운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뒤에서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걱정 마. 운자 성냥을 더 챙겨줄 테니. 어때? 좋지? 그러니 어서 가서 밥부터 먹어. 조금 있다가 바로 출발할 거야. 황제하는 별 수 없이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을 불러세운 두령에게 머리 숙여 예를 표하고는 다시 담벼락에 바짝 붙어 마감 앞들로 돌아갔다. 아침은 절대 먹을 수 없다. 만에 하나 얼굴이라도 보이게 되면 끝장이었다. 그렇다고 왕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다. 누군가에게 들키면 그 또한 큰일이었다. 게다가 황제하는 반드시 밖으로 나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만 했다. 담 모퉁이에 바짝 붙어 서서 보니 구석에 세워진 마차가 눈에 들어왔다. 앞들에서는 다들 시끌벅적하게 밥을 먹고 있었고 뒷뜰에 있는 사람은 말에게 여물을 먹이느라 바빴다. 이 모퉁이에는 황제하와 마차뿐 아무도 없었다. 황제하는 마차 위에 발을 올리며 잠겨있지 않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넓은 의자와 단단히 고정된 탁자만 보이고 역시나 사람은 없었다. 의자는 기와 용이 수놓인 청색 비단으로 덮였는데 바닥에 깔린 페르시아 융단의 붉은색 모랑과 적절히 어우러져 고급스럽고 우아했다. 딱 봐도 새로 깐 것이어서 누군가가 다시 마차를 정돈하러 올 일은 없을 듯했다. 황제하는 재빨리 마차 뒤에서 제복과 투구를 벗어 석등 뒤쪽 구석에 쑤셔놓고는 마차에 올랐다. 마차 안에는 공간이 많지 않았지만 의자 아래쪽에 수납을 위한 괴짝 등 빈 공간이 있을 터였다. 황제하는 마차에 올라서자마자 곧바로 의자 아래로 드리워진 천을 들춰보았다. 역시나 의자 아래가 괴짝으로 되어 있었다. 수많은 상운과 짐승이 새겨진 미닫이 문을 열어본 황제하의 얼굴에 절로 희색이 감돌았다. 안에는 향료 몇 덩이만 놓여 있을 뿐 비어 있었다. 황제하는 최대한 몸을 웅크려 괴짝 안에 들어간 후 가볍게 문을 닫았다. 긴장한 탓에 온몸에 땀이 났다. 나무 문은 투각되어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다행히도 의자에서 늘어뜨려진 천이 가려주었다. 안에서는 흐릿하게나마 바깥 동정을 살필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괴짝 안이 거의 들여다 보이지 않았다. 황제하는 안에서 조용히 엎드린 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쿵쾅거리며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마음속에 무수한 상념이 스쳤다. 이대로 행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쩌지? 행궁의 마감은 감시가 엄격할까? 기회를 봐서 도망칠 수 있을까? 황제하가 미처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말을 매는 소리, 복장을 다듬는 소리, 대열을 정비하는 소리,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며 그 흔한 기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황제하가 다시 생각에 잠기는데 마차가 가볍게 흔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마차에 올라탔다. 괴짝 안에서는 그 사람의 발만 보였다. 금색 기 문양이 새겨진 검정 육합화가 일말의 소리도 없이 두껍고 부드러운 융단을 디뎠다. 그 사람이 자리에 앉자 마차가 살짝 흔들리며 곧바로 출발했다. 긴 시간을 괴짝에 갇혀 있는 데다가 이리저리 흔들리니 마치 알껍데기 속 새끼새가 된 기분이었다. 황제하는 들키지 않기 위해 멀미를 간신히 참으며 필사적으로 느리게 호흡했다. 다행히 마차 바퀴에 덜컹거리는 소리가 황제하의 심장 소리와 호흡 소리를 덮어주었다. 먼 길을 달려 마침내 성문을 빠져나와 서쪽 외곽으로 향했다. 마차는 계속해서 요동치며 길을 달렸다. 작은 다리 근처에 이르러
마차한 기왕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멈추거라. 마차가 천천히 다리 옆에 멈춰 섰다. 괴짝 안에 엎드린 황제하의 각도에서는 기왕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탁자 위로 뻗은 손이 주둥이가 넓은 유리병을 집어들어 창밖에 누군가에게 건네는 모습만 보였다. 물을 더 채워오거라. 작은 선홍색 물고기가 비단 천 같은 긴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유영하고 있었다. 유리병이 미세한 푸른색을 띠어 물고기는 묘한 연자줏빛으로 비쳤다. 매혹적이면서도 사랑스러운 물고기였다. 황제하는 순간 의아했다. 하늘을 찌를 듯 대단한 권세의 기왕이 왜 유리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고기를 기르는지 말이다. 물 흐르는 소리와 호위병의 발소리가 들린 지 오래지 않아 물이 가득 찬 유리병이 전달되었다. 기왕은 유리병을 받아 탁자 위에 올렸다. 물고기는 활동 공간이 넓어진 덕에 움직임이 더 활발해졌다. 황제하가 생각에 잠겨 있는데 마차가 갑자기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미처 방비하지 못하고 이마를 괴짝문에 쿵 부딪히고 말았다. 그녀는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아서 마차 소리에 묻혔을 거라고 확신했으나 긴장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바깥을 주시했다. 황제하의 위치에서는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비단 끝자락의 술 장식과 기왕의 움직임만 언뜻 보였다. 기왕은 손을 뻗어 비색자 찻잔 받침을 들고 차주전자를 기울여 차를 따랐다. 황제하는 괴짝 구멍으로 그 손을 관찰했다. 역광을 받은 그 손은 마디가 가는 편이어서 선이 아름다웠다. 귀하게 자란 티가 났지만 힘있어 보이기도 했다. 세 손가락으로 찻잔 받침을 들었는데 청옥색 접시가 하얀 손에 들려 있으니 마치 봄날의 호수에 배꽃이 비쳐 보이는 것 같았다. 그 순간이었다. 그가 재빠르게 발끝을 들어 괴짝문을 밀어 젖히더니 안으로 접시물을 뿌렸다. 그 손만 지켜보고 있던 황제하는 눈에 물을 맞고 낮은 비명을 질렀다. 기왕은 찻잔 받침을 던져버리고 곧바로 황제하의 어깨를 잡아 괴짝 안으로 끌어내고는 오른손으로 목을 누르고 왼발로는 명치를 밟았다. 황제하는 순식간에 죽은 물고기처럼 기왕의 발 아래 누워있게 되었다. 더 비참한 것은 상대는 일어나지도 않고 그 모든 걸 해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누운 채 멍하니 기왕을 올려다보았다. 너무나 갑작스러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황제하는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칠흑같이 검고 그윽한 눈과 높고 곧게 뻗은 코, 굳게 담은 입술에서 세상에 대한 냉담함과 무관심이 엿보였다. 하늘색 비단 옷에 푸른색 구름 문양이 수놓여 있었는데 원래는 부드러운 색깔과 무늬이지만 그의 몸에서는 유난히 차갑게 보였다. 은은하게 풍기는 그 무심함과 냉담함 때문에 더욱 우아해 보이는지도 몰랐다. 기왕 이자, 자는 서백, 작금의 황실에서 최고로 뛰어난 인물, 왕제도 서백이 있는 한 짐은 외롭지 않다며 찬탄할 정도였다. 그렇게 정상에 우뚝 선 존귀한 인물이 이렇게나 차가운 분위기의 사람일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서백은 눈썹을 늘어뜨린 채 황제하의 명치를 짓누르고 있던 발을 천천히 들었다. 상대에게 무공이 전혀 없음을 느낀 듯했다. 이어 황제하의 목을 누르고 있던 오른손을 살짝 움직여 울대뼈가 튀어나오지 않아 목이 매끈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황제하는 재빨리 손을 들어 목을 누르고 있는 이서백의 손을 밀어내고는 경계하며 몸을 움츠렸다. 마치 사냥꾼을 보는 어린 짐승처럼 맑은 두 눈으로 이서백을 응시했다. 이서백은 시선을 천천히 황제하의 얼굴로 옮겨 한참을 관찰하고 나서야 발을 완전히 거두었다.
그러고는 곧바로 탁자 서랍을 열어 흰색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은 후 황제하의 몸에 떨어뜨리며 혐오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여자라면 최소한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닌가? 마치 구름이 내려앉듯 손수건이 천천히 황제하의 몸 위로 떨어졌다. 황제하는 가만히 두 손을 꽉 쥐었다. 남장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창피함보다 비참함이 먼저 앞섰다. 고개를 들어 눈앞에 이서백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가 않았다. 황제하는 어렸을 때부터 남장을 하고 아버지와 오빠를 따라 각지를 돌아다녔다. 이번에도 촉에서 장안까지 도망쳐 오면서 철저히 남장을 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들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한눈에 들통나고 이처럼 불쾌한 시선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 연일 밤을 바삐 도주하느라 몰골이 확실히 초라하긴 했다. 젖었다가 마르길 반복하고 구겨질 대로 구겨져 엉망이 된 옷은 원래 어떤 옷이었는지조차 알아볼 수 없었고 얼굴은 초췌하고 창백했으며 머리는 산발이었다. 마차 안에 이상한 기척을 눈치챈 누군가가 밖에서 마차벽을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다. 전하? 이서백은 짧게 대답했다. 별일 아니다. 마차 밖의 사람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차는 계속해서 평온하게 나아갔다. 이서백이 건조하게 물었다. 언제 마차에 올라탔지? 여기 숨어서 뭘 하고 있었던 것이냐? 황제하는 눈을 한번 깜빡이고는 머릿속으로 재빠르게 온갖 종류의 변명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가장 짧고 설득력 있는 내용을 골라 수줍은 듯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가볍게 깨물며 말했다. 볼에는 보일 듯 말 듯 옅은 홍조까지 떠올랐다. 저는 전하의 위병대 중 장항영이란 자의 사촌 동생입니다. 오늘 오라버니가 성 외곽에서 심한 복통을 일으켜 이 때문에 국물을 그르쳐 곤장을 맞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근처에 사는 제가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오라버니를 만났고 오라버니가 저를 위장시켜서 대신 점호에 응하게 했습니다. 그럼 내 마차에 숨어든 이유는? 그게 원래 왕부에 도착한 후 바로 떠나려고 했는데 행군까지 가야 한다며 붙들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 곧바로 들통날 게 뻔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마차 안에 숨어들었습니다. 들키기 전에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잡힐 줄은. 황제하는 얼굴에 난처하고 수줍은 기색을 띠며 연기를 펼쳤다.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꺼내는 척, 세상 물정을 몰라 당황스러운 척 연기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군. 이서백은 비단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차갑게 말했다. 성이 무엇이냐? 황제하는 속으로 뜨끔했으나 조금도 표내지 않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양가이옵니다. 양가? 이서백은 황제하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비웃었다. 장항영, 집안의 둘째, 키는 6척의 왼손잡이, 대중 2년 장안 본영방 출생, 부친은 장위익이며 본적은 낙양, 회창 2년부터 지금까지 장안 단서당에서 의원으로 있음. 모친 풍씨는 장안 신창방 풍가 집안의 외동딸. 형은 지난해에 장안 봉읍방 정가 여인을 아내로 맞았으며 아직 자녀는 없음. 자, 양씨성의 사촌동생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황제하는 그가 일개 위병대 한 사람의 신상 명세를 이렇게 속속들이 외울 줄은 상상도 못했던 터라. 잠시 얼이 빠졌다가 겨우 대답했다. 사실 저와 오라버니는 의남매입니다. 저희는. 황제하는 더 뭐라고 말을 이어야 할지 난처해했고 이서백은 모르는 척 황제하가 이어서 꾸며댈 말을 여유롭게 기다렸다. 황제하는 눈앞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미 당긴 활시위를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
그저 거짓말의 핵심이었던 장항영과의 관계를 사촌에서 그렇고 그런 관계로 수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황제하는 더 이상 말을 잇기가 부끄럽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저와 장항영 오라버니는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격구를 좋아해 남장을 자주 했는데 이번에 오라버니가 혹여 군법에 따라 벌을 받을까 두려워 제가 남장을 하고 대신 왔습니다. 오라버니는 배탈이 난 데다가 제가 말을 빼앗아 오는 바람에 더 이상은 저를 쫓아오지 못했고 사정이 그리 된 것입니다. 그럼 행궁으로 출발할 때 위병대 대장에게 이실직고 했으면 됐을 일인데 왜 내 마차에 숨어들어 너와 장항영이 더 곤란해지도록 만들었느냐? 이서백은 긴 손가락으로 가볍게 탁자 위를 두드렸다. 마치 그 손끝이 두드리는 것이 탁자가 아니라 황제하의 심장인 것만 같아 황제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과연 이서백은 차갑게 웃으며 사정없이 황제하의 비밀을 짚어냈다. 그러니까 넌 필시 어떤 일을 숨겨야 했을 것이고 그 일은 내가 근위병으로 위장하는 위험은 물론 심지어 자객으로 오해받아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위험도 감수할 만큼 중대한 일이겠지. 황제하는 묵묵히 있을 뿐 더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어차피 위험을 무릅쓰고 감행한 일이었다. 이렇게 잡힌다 해도 어쩔 수 없다 여기며 그의 처분만을 기다렸다. 여자가 남장을 하고 새벽에 외곽에 있었고 옷에는 빗속에서 길을 재촉한 흔적이 그대로 남았다. 내가 장항영과 바꿔치기 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게 아니라고 한들 그걸 누가 믿겠느냐. 황제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짙은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고집스럽게 버텼다. 이서백이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차갑게 웃었다. 왼손을 내밀어 보거라. 황제하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손바닥을 위로 해 왼손을 천천히 내밀었다. 손은 한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 다른 건 몰라도 손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서백은 시선을 내려 황제하의 손바닥을 살펴보았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지어졌다. 너의 손을 보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총명했구나. 13살 무렵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겨 장안을 떠나 촉으로 갔고 내 말이 맞느냐? 황제하는 고개를 들어 이서백을 보며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곳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군. 손금을 보면 내 성격이 냉정하고 고집이 세며 행동력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사랑을 위해 일가족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였지. 그 방법은... 이서백은 황제하를 향해 차갑게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독설. 마치 눈꺼풀을 바늘에 찔리기라도 한 듯 황제하의 속눈썹이 크게 떨렸다. 숨기고 있던 신분이 갑작스레 발각되자 황제하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꽉 쥐고는 자신 안의 악몽과 같은 그 일을 숨기기라도 하려는 듯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눈을 크게 뜨고서 이서백을 노려보았다. 이서백도 황제하를 응시했다. 그물에 걸려든 사냥감을 보듯 즐거운 얼굴이었다. 그래서 네 이름은 황제하. 황제하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금을 내려다보았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차 평정을 되찾아 손을 소매 속으로 감추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어떤 게 아니라는 말이지? 이서백은 담담하게 되물었다. 가문? 살인? 아니면 너의 신분? 저는 황제아가 맞습니다. 다만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황제아는 심호흡을 하고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더군다나 저의 가족을 죽인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서백은 비단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입가에 냉소를 띤 채 물었다. 내 말은 누명을 썼다는 것이냐? 황제하는 무릎을 꿇고서 고개를 들어 이서백을 올려다보았다. 부드러운 융단 위 모란 무늬는 색깔이 선명하고 밝았다. 황제하는 그 모란 꽃 위에 작은 벌레 같았다.
너무나 하찮아서 이서백이 손가락 하나만으로 언제든지 뭉개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황제하는 이서백이 그렇게 내려다보는 상황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비록 무릎은 꿇었으나 등을 꼿꼿이 세우고 이서백을 응시했다. 그러고는 평정을 되찾고 더욱 확고히 말했다. 기왕 전하, 하늘 아래 부모 없이 난 자가 어디 있으며 자식된 자가 어찌 그런 짓을 저지르겠습니까? 천리길을 마다 않고 제가 장안으로 온 곳은 이 누명을 받기 위함이며 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가족의 한을 푸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을 해친 원수를 잡기 위해 천신만고 끝에 장안으로 도망쳐왔고 장항영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안위도 뒤로하고 저를 도왔습니다. 부디 장항영의 그 선심에 관용을 베푸시어 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선심? 그의 선심이 악인을 도운 것은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만일 제가 범인이라면 도망쳐서 이름을 숨긴 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평생 숨어서 살 순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테니까요. 내내 구구절절 말할 필요는 없다. 대리사나 형부에 가서 말하거라. 이서백은 무심하게 옆에 처진 가림막의 꽃무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만 가도 좋다. 난 옷차림이 단정치 못한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협소한 곳에서는 더더욱. 이 상황에서 황제하를 더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은 사실상 빠져나갈 길을 내주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였다. 황제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이서백에게 예를 취했다. 막 고개를 드는데 조금 전에 그 유리병이 눈에 들어왔다. 병 안의 작은 물고기는 얇은 비단 같은 꼬리를 흔들며 헤엄치고 있었다. 황제하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이가 심열이라 불리는 물고기로 천축국에서 건너온 곳이지요. 석가모니 시종을 들던 용녀가 순간 흩날리듯 물고기로 변했다 하며 비명 행사하는 사람들 주변에 자주 출연한다고 전하지요. 기왕이 유리병을 흘끔 보고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가?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 이를 꾸미는 이들이 변명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관리가 신이니 귀신이니 하는 이야기를 들먹이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범인이 사건 해결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일부러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기왕은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물었다. 그리고 살인사건 현장에 있던 물건은 불길한 것이겠으나 전하께서 항상 그것을 곁에 두신다면 필시 죽은 자가 전하와 보통 관계는 아니었겠지요. 또한 그 사건은 아직 미결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황제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어 천천히 말했다. 만일 전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 또한 전하를 대신해 그 사건의 진상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단서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진상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은 손을 들어 유리병을 자신의 얼굴 가까이 가져가 생각에 잠긴 듯 물고기의 새빨간 빛을 바라보았다. 물고기는 흔들림에도 놀라지 않고 유리병 안에서 느릿느릿 유영했다. 이서백이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가볍게 물고기의 머리를 건드리자 물고기는 화들짝 놀라 유리병 깊이 잠수했다. 이서백은 그제야 손을 거두고는 천천히 눈을 들어 무릎 꿇은 황제하를 보며 입을 열었다. 황제하, 담이 보통이 아니군. 황제하는 이서백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별 동요 없이 이슬같이 맑은 두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 일은 황제 폐하께서도 더 이상 파헤칠 수 없다고 천명하셨음을 너 또한 모를 리 없을 텐데 감히 내가 나서서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서백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황제하는 그제야 그의 두 눈이 매우 깊고 그윽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차갑고 냉정한 얼굴이
그 깊은 눈 때문에 더욱 무서워 보였다. 조정에서 금기에 붙인 일인데 결국 바깥으로 새어나간 모양이로군. 이 오랜 사건을 어디서 듣고 감히 나와 거래를 하려는 것이냐? 황제하는 이 작은 물고기한테 정말 그런 일들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다. 이서백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며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용서하십시오, 전하.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바는 전혀 없으며 이 물고기를 보니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지어낸 말이 떠올랐을 뿐입니다. 그 외엔 제가 추측한 것이며 사전에 알았던 내용은 없습니다. 이서백은 차가운 태도로 유리병을 탁자 위에 올려놓더니 황제하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너도 감히 밝혀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감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황제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의 말씀을 들으니 필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으며 많은 이가 연루된 사건이리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저희 가족의 죽음보다 더 기이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로 누군가가 사건을 파헤치려 든다면 그 진상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이서백은 대답은 하지 않고 황제하에게 물었다. 누명을 벗기 위해 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족을 죽인 범인을 지목할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그것이... 황제하는 잠시 침묵했다가 미간을 좁히며 말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범인으로 지목되는 바람에 달아나야 했습니다. 전하께서 도와주신다면, 제게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진범을 찾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이서백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군. 장안에 있을 때 여러 현안들을 해결한 적이 있었지? 그 뒤에 촉에 가서도 부친을 도와 적잖은 난제를 해결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영리했다고 커서도 그러리란 법은 없지. 10서너 살에 부친을 도와 사건을 해결했다면서 지금은 어찌 자신의 원수조차 찾지 못한단 말이냐. 이서백은 입꼬리를 치켜 세우며 비웃었다. 자신의 누명조차 벗지 못하면서 감히 엉터리 논리로 나와 거래를 하려 들어? 황제하는 침묵했다. 이서백은 아랫입술을 꽉 물며 고집스레 아무 말도 않는 황제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비록 초췌하고 의복도 단정치 않았지만 맑게 빛나는 17 소녀의 얼굴은 감춰지지 않았다. 그 얼굴이 이서백 기억 속 무엇과 묘하게 겹쳐 보였다. 이서백은 목소리를 더 낮추어 말했다. 황제하,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범인으로 지목하는데 내가 너를 돕는다면 너와 사적인 감정이 있다고 오해받을 것이 뻔할 터. 게다가 대리사나 형부가 나의 말 때문에 법 집행에 특혜를 준다면 이 또한 내가 권력을 이용해 국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황제하는 꿇어앉은 채 가만히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 않고 입술만 힘껏 깨물었다. 이서백은 황제하에게 시선도 주지 않고 말했다. 가라. 나는 내 일에 관여하는 것도 너의 행방을 관아에 고발하는 것도 딱히 흥미가 없으니 이후에 어찌하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거라. 잠시 머뭇거리던 황제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마차에서 내릴 준비를 했다. 눈앞에 이 남자는 비록 대단한 권력자이지만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자신을 도와줄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황제하도 잘 알았다. 당장 사람을 불러 대리사로 호송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은혜를 입은 것이었다. 황제하가 깊이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린 뒤 몸을 일으키려는데 마차가 서서히 멈추더니 바깥에서 호위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하, 건필궁에 도착했습니다. 건필궁은 이번에 장안 근교에 지은 행궁으로 대명궁과는 불과 10리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두 사람이 대화하는 사이에 이미 도착해버렸다. 이서백은 창문에 가림막을 들추어 바깥을 내다보았다. 이미 왕제들이 모두 도착해 밖이 시끌벅적했다.
이서백은 자신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아무래도 살인범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들통나고 말겠군. 황제하는 낮은 목소리로 완강히 말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니까요. 이서백은 그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문을 열며 말했다. 내리거라. 황제하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서백의 뒤를 따라 마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마차 아래에 놓인 발판을 디디며 내려서는 순간 누군가에게 오금을 채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바로 앞은 연못이었는데 막 옮겨 심은 연잎들이 맥없이 늘어져 있었고 물도 혼탁하기 그지없었다. 그대로 연못에 처박힌 황제하는 흙탕물에 사레가 들려 격렬하게 기침을 해대며 꼴사납게 진흙탕 속에 엎어져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다. 이서백은 고개를 돌려 그를 맞으러 온 궁녀에게 말했다. 이 굼뜨고 둔한 자는 데려가서 씻기고 지가 알아서 돌아가게 해라.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대신 말해주기 귀찮아 황제하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었다. (2장) 사방. 명을 받은 궁녀가 연못에 빠진 황제하를 일으켜 세울 때 이서백은 이미 건필궁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진흙탕 속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킨 황제하는 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이서백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고는 참지 못하고 흙탕물을 세게 걷어찼다.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황제하에게도 튀었지만 어차피 온몸이 진흙투성이였기에 표도 나지 않았다. 뒤에 있는 환관들이 재빨리 손을 뻗어 황제하를 연못 밖으로 끌어올렸고 궁녀들이 데려가 씻기려 했다. 한 나이 지긋한 궁녀가 황제하를 한번 훑어보고는 남자 복장인 것을 확인한 뒤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공공,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목욕을 도와드리고 옷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옷 벗은 모습을 남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다. 여자라는 사실이 들통이라도 나면 수배 중인 황제하와 쉽게 연결될 터였다. 황제하는 궁녀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우물가로 걸어가 물 한 통을 길어 몸에 끼얹었다. 입춘을 지나긴 했지만 날은 아직 추웠다. 머리부터 온몸에 찬물을 뒤집었으니 한기에 몸이 부르르 떨렸다. 몸에 묻은 진흙은 쉽게 씻기지 않았다. 황제하는 이미 추위에 무감각해진 듯 또 물을 길어 앞뒤 가리지 않고 몸에 끼얹었다. 궁녀들 모두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다. 자신을 학대하는 이 사람이 혹여나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에 찬 표정이었다. 두 통에 물을 끼얹으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황제하는 물통을 내려놓고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우물 옆에 서서 오들오들 떨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너무 추워서 귀가 웅웅거릴 정도였다. 눈앞의 광경이 흐릿해지면서 이서백의 얼굴만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그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이서백이 말했다. 나는 내 일에 관여하는 것도 너의 행방을 관아에 고발하는 것도 딱히 흥미가 없으니 이후에 어찌하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거라. 흥미가 없다. 부모의 죽음, 일가족 살해 사건, 황제하의 누명, 이 모든 일이 그와는 조금도 상관없었으므로 그가 이 일에 흥미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이서백에게 황제하는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 하지만 황제하는 은연중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더 힘껏 움켜쥐었다. 하지만 황제하, 기왕은 지금 네가 기댈 유일한 사람이야. 황제하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향해 단언하며 이를 악물었다.
깔끔하고 단정치 못하다고 하여 자신을 불쾌하게 생각한 사람, 사정없이 자신을 진흙탕 속으로 차버린 사람, 그리고 조금도 흥미가 없다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거절한 사람. 기왕 이서백, 지금 황제하에게 가장 큰 희망은 바로 이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오랜 버들이나 작은 관직을 맡고 있는 먼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관할을 찾아가는 방법보다 이서백이 훨씬 믿을만했다. 어떤 무시와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었다. 머리에 찬물을 끼얹던 순간 황제하는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초봄의 햇살 아래 찬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다. 황제하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천천히 우물 옆 계단을 내려왔다. 그때 마음속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다. 황제하, 속을 알 수 없는 그 무서운 사람에게서 재빨리 도망치는 게 옳지 않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영원히 그에게서 멀어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황제하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헝클어진 머리와 옷은 신경도 쓰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왔다. 황제하는 멍하니 서 있는 궁녀들을 향해 애써 미소를 보이며 몸의 떨림을 억누르고 말했다. 죄송하지만 환관 옷을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기왕 전하를 모시러 가야 해서요. 황제하는 가슴을 단단히 동여맨 뒤 명주 네일을 걸치고 그 위에 가는 띠를 둘러 간단한 이중 매듭으로 마무리했다. 황제하는 황관 복장을 하고 2척 높이의 청동 거울 앞에 섰다.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거쳐 가슴 앞까지 드리워져 가냘픈 몸매의 미소년처럼 보였다. 밝으면서도 수척한 얼굴에 두 눈은 연못처럼 그윽하고 맑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반쯤 젖은 머리를 환관 사무 안에 대충 쑤셔 넣은 뒤 곧바로 몸을 돌려 문의 빗장을 열고 큰 보폭으로 방을 나왔다. 궁녀들이 알려준 방향을 따라 황제하는 건필궁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다. 낙성연이 열리는 날이라 궁내는 들뜬 분위기였다. 앞에 보이는 드넓은 호수는 잔잔한 물결이 일며 반짝였고 수면 위로 많은 나무배가 오다녔다. 호수 가운데 드러난 작은 섬에서는 무희가 노랫가락에 맞춰 춤을 추는 중이었고 호숫가 버드나무에는 등롱이 줄을 지어 매달려 있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니 아름답고 조화로운 한 폭의 그림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다.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주전이었다. 그 앞에 세워진 거대한 조벽 위에는 건필궁이 환하고 밝다는 의미로 건필미장 네 글자가 커다랗게 적혀 있었다. 황제하는 조벽 앞에 서서 그 글자를 올려다보았다. 물 흐르듯 쓴 것 같아 보였으나 단정하고 위험 있는 필치가 느껴졌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제 폐하께서 친히 쓰신 것이지. 너 같은 소왕과 눈에도 좋은 필치인 것이 보이느냐? 황제하는 뒤를 돌아보았다. 자색 옷을 입은 20살가량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피부는 투명하게 빛나고 나이에 비해 더욱 순수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아마 정중앙에 난 붉은 점이 새하얀 피부와 새까만 머리카락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다. 이런 장소에 이 연령대, 그리고 이마 한가운데 붉은 점이 있는 사람, 황제하는 즉시 이 사람의 신분을 생각해내고는 미소를 머금고 있는 남자를 향해 급히 몸을 굽히며 예를 올렸다. 아광 전하. 아광 이윤. 왕제들 중 가장 성격이 좋고 친절하고 따뜻한 인물이었다. 이윤이 웃으면서 황제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다가 시선을 황제하의 얼굴에서 멈추더니 물었다. 이 궁중 사람인가? 어느 공공이 그대를 데리고 온 것이냐? 어찌 이곳까지 보낸 거지? 행궁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은 거의 좌천이나 마찬가지였다. 행궁에서는 1년 내내 황제나 황후의 얼굴도 볼 수 없고
궁녀도 환관도 모두 늙기만을 기다렸다. 그래서 행궁에 보내지는 자들은 노약자가 대부분이었다. 황제하는 태어난 얼굴로 말했다. 소인은 기왕 전하를 모시고 왔습니다. 조금 전 마차에서 내리다가 발을 잘못 디뎌 물에 빠지는 바람에 궁녀들이 소인을 데리고 가서 옷을 갈아입게 해주었습니다. 이유는 웃으며 말했다. 그랬군. 그럼 본왕이 데리고 들어가 주마. 궁녀들이 앞에서 길을 안내했고 황제하는 이윤을 따라 조벽을 돌아 들어갔다. 회랑을 따라 걷다 보니 여러 사람이 대전 안에 앉아서 한 여인의 비파 연주를 듣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옥구슬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맑고 아름다운 비파 소리가 화창한 봄날과 어우러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비파 소리가 우리 때문에 끊어진다면 얼마나 아깝겠느냐. 이유는 그렇게 말하고는 걸음을 멈추어 대전 밖에서 연주를 감상했다. 황제하도 조용히 그의 뒤에 멈춰 섰다. 한 곡이 끝나고 나서야 두 사람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대전 안에는 기왕 이서백과 아홉째인 소왕 이에 그리고 나이가 가장 어린 강왕 이문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금빛 옷을 입은 아름다운 얼굴의 여인이 고운 해당화 장식을 귀 뒤에 꽂고서 비파를 아는 채 그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소왕 이에는 여러 일에 참견하길 좋아하고 한량 기질이 강했다. 나이가 이미 18, 19 되었는데도 여전히 소년처럼 노는 것을 좋아해 왕제다운 면모가 없었다. 이해가 이윤을 보고 기뻐하며 손을 흔들었다. 일곱째 형 어서 와보십시오. 제가 교방에서 새로운 여인을 찾았는데 비파를 다루는 솜씨가 정말 천하에 둘도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밖에서 절반 정도 들었는데 과연 전상의 소리 같더구나. 이유는 그리 말하고는 곧바로 이섭에게 왼편에 자리 잡고 앉으며 물었다. 넷째 형님 황제 폐하는요? 황제 폐하께서는 아침부터 두통이 있어서 지금 어이가 진찰 중이다. 아마 조금 있으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던 이섭에게 눈빛이 황제하를 살짝 스치듯 지나갔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황제하는 몰래 이를 악물고 빠른 걸음으로 이섭에게 뒤로 가서 고개를 숙이고 섰다. 제법 충성스러운 환관처럼 보였다. 이문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황제하를 살펴보았다. 그때 이해가 웃으며 말했다. 황제 폐하께서는 넷째 형님을 걱정하시느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문이 곧바로 고개를 돌리며 이해에게 물었다. 무슨 일 때문에요? 이서백은 이미 풍설을 들은 바 있기에 그저 담담하게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허허, 넷째 형님 좀 보세요. 모른 척 하시다니요. 이에는 무리를 둘러보며 이서백을 가리키면서 웃었다. 무슨 일이긴 당연히 우리 넷째 형님 혼사 얘기지. 20살이 넘도록 독신으로 있는 왕제는 드물어. 아니 넷째 형님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무욕의 삶을 사신다니 이건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이윤도 정색하며 말했다. 맞습니다. 4년 전에 형님의 비를 간택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공교롭게도 역적 방운이 난을 일으키는 바람에 형님께서 그걸 해결하러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지요. 난을 평정하고 돌아와서는 오태비께서 홍서하시는 바람에 형님께서 3년상을 치러야 한다고 하니 또 모두들 형님 의견에 따랐고요. 하지만 지금은 태평성대이지 않습니까? 형님도 이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계속 혼사를 미루면 황숙과 태비들에게서 형님을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황제 폐하와 황후께서도 이렇게 애를 쓰시니 이번 혼사는 형님도 절대 도망치지 못하실 겁니다. 이문도 맞장구 치며 이서백에게 술잔을 올렸다. 비파타는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미소를 머금고서 몰래 이서백을 흘끔거렸다. 그 모습을 본 이해가 물었다. 금노, 기왕 형님을 뭘 그리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냐.
왕제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이서백은 눈썹을 축혀 세우며 두 손 들었다는 표정으로 소란스러운 형제들을 바라보았다. 당나라 교방은 개방적이어서 교방 사람들도 위병대와 뒤섞여 어울릴 수 있었고 심지어 남녀 간의 연문도 미담으로 전했다. 그러하기에 비파를 연주하던 금노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비파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웃으며 말했다. 외람되오나 장안에 떠도는 소문에 기왕 전하께서는 풍채가 빼어나 마치 천상의 사람인 것 같다 하였는데 오늘 이렇게 뵙고 보니 과연 명불허전입니다. 평소 교방 묻 여인들의 마음이 왜 전부 기왕 전하께 가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안타깝군. 교방 여인들 상심이 크겠어. 이에는 팔을 들어 금노의 어깨를 끌어안고는 웃으며 말했다. 돌아가서 전하거라. 우리 넷째 형님은 목석 같아서 그네들의 기대를 저버릴 테니 차라리 내게 기대는 쪽이 더 희망이 있을 거라고. 금노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술과 안주가 다시 올라왔다. 궁녀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가희들의 노래소리는 하늘의 구름까지 멈추게 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황제하는 이 시끌벅적한 풍경 속에서 자신만이 동떨어져 있는 기분으로 꿈쩍 않고 서서 이서백의 뒷모습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마치 이서백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딱히 그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왕제들 중 하나가 이서백을 향해 물었다. 넷째 형님, 듣자 하니 폐하께서 일부러 주시랑을 성도의 부윤으로 보내신다는데 형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서백은 편히 입을 열어 말했다. 주시랑의 명성이 높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만 평소에 공무 외에 사적인 교류는 없어서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그의 막내 아들 주자지는 나도 꽤나 좋아하는 친구지. 이해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죠. 주시랑은 성격이 정말 좋으신데 그런 주시랑이 화를 낸다면 그건 10중 8구 주자진 때문일 겁니다. 저도 그 친구가 마음에 들어요. 이윤이 물었다. 주자진은 나도 만나봤는데 그렇게 불효자처럼 보이지는 않던데. 불효자는 아니고요. 집안의 망신 정도? 주시랑이 자식 교육도 잘해서 주자진 위로 형들은 모두 훌륭한데 이 막내 아들한테는 큰 기대를 품지 않고 그저 부잣집 한량 정도로 살아만 줘도 괜찮다 생각했다죠. 근데 이 아들이 책은커녕 기회도 익히지 않고 그렇다고 빈둥거리며 주색 잡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허구한 날 공동묘지만 뻔질나게 다녀 장안의 큰 웃음거리가 됐어요. 공동묘지요? 이문이 실소했다. 이해가 웃었다. 그렇다니까 일생일대의 소원이 검시관이 되는 거라나. 후에 주시랑에게 몇 대 얻어맞고는 어쩔 수 없이 장래 희망을 바꿨다는데 여기저기 장한 포도들을 붙잡고는 포조를 시켜달라고 생떼를 쓰는 모양이야. 하지만 포졸은 천한 직업이니 괜히 주시랑에게 밉보일까봐 감히 주자진을 받아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주자진에게 미움을 살 수도 없으니 포도들이 주자진만 보이면 불이 나게 도망치기 바쁘다더군. 이문이 크게 웃으면서 이서백에게 말했다. 넷째 형님, 황제 폐하께서 형님 말을 잘 들어주시니 폐하께 주자진을 위해 바람 좀 넣어줘요. 주시랑이 성도부로 부임할 때 폐하께서 친히 주자진을 성도 포졸로 데려가라고 지명하신다면 주자진의 꿈이 이뤄지잖아요. 그렇네. 이해가 포복절도했다. 영명하신 황제폐하께서 주자진을 포졸로 명하신다면 주시랑이 뭘 어찌하겠어. 이유는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다. 그러고 보니 직전의 성도 부윤 황민 사건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네. 늘 정보가 빠른 이해가 바로 대답했다.
그 딸 황제하는 이미 이름을 감추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천하가 이렇게 넓으니 맘먹고 산간벽지에 숨어들어 평생을 살아간다면 아마 쉬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황사군처럼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의 마지막이 그리 될 줄이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바로 곁에서 자기 집안의 살인 사건에 대해 떠드는 것을 들으며 황제하는 냉정하리만큼 차분한 표정이었으나 심장에서부터 숨막히는 고통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보이지 않는 현 하나가 심장을 졸라매며 서서히 그 힘이 더해져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서백은 뒤에 서 있는 황제하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살피지도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어쩌면 그 황제하가 간덩이가 커서 반대로 장안에 와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스스로 죽을 길을 찾아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해가 말했다. 이유는 낮게 탄식하며 말했다. 내 기억에는 황제하는 당시 장안에서도 신동이라고 명성이 자자했는데 그렇게 변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정말 애석하고 슬픈 일이야. 나이가 어려 당시의 일들을 잘 모르는 이문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 딸이 그리 특별했습니까? 어째서 형님들 모두 그 딸을 알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이해가 웃으며 대답해 주었다. 당시 그 부친이 형부시랑이었는데 몇몇 사건을 그 딸이 도와 해결했거든. 그때 꽤나 재미있었어. 그 일들은 지금까지도 이야기꾼들의 입으로 흥미진진하게 전해지고 있지. 이문은 더 호기심이 동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홉째 형님이 얘기 좀 들려주세요. 거리의 이야기꾼과 형님 중에 누가 더 재미있게 이야기하는지도 비교해보게요. 모두가 소리를 내며 웃는데 이해가 정말로 그럴싸하게 자리 잡고 앉더니 목을 가다듬고는 말했다. 좋아.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5, 6년 전 어느 날 저녁 홍덕방에서 한 여인이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소식이 형부에 날아들었지. 검시관이 바로 현장에 가보니 자살한 사람은 시집 온 지 한 달도 안 된 젊은 부인이었어. 전날 남편과 다툰 일로 그날도 혼자서 한나절을 밖에 나가 울분을 사귀다가 저녁 때 집에 돌아와 목숨을 끊었다는 거야. 금노는 놀라 입을 막으며 눈을 크게 뜨고 탄식했다. 고작 그 정도 일로 그랬다니 정말 애석하고 기가 막히네요. 그러게 말이야. 당시 검시관이 부검을 했는데 줄에 목이 졸려 죽은 것이 확실했지. 그래서 형부에서 그렇게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당시 형부시랑이던 황민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 그때 12살이던 황제하는 사건이 벌어진 저택 밖에서 오라위와 함께 부친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구경거리라면 놓칠 리 없는 장안 사람들 아니겠어? 사람이 죽은 데다 외부 사람들이 계속 드나드는 걸 보고는 떠들썩하게 모여들어 구경하고 있었어. 포목상은 그 색시가 시집 올 때 예복을 자기 집에서 사지 않고 그런 이상한 색의 예복을 입어서 이런 비극이 발생한 거라고 떠들었고 장신구 가게에서는 새댁이 은비녀 한 쌍을 주문한 게 있는데 그 바깥 양반이 값을 치러줄 건지 궁금해했지. 그리고 점쟁이는 올해 안에 그 집에 큰 화가 있으리라고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며 왜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느냐고 애석해했고 아무튼 온통 떠들썩했지. 황민이 사건을 결론 지으려고 붓을 드는데 갑자기 황제하가 문 밖에서 아버지 하고 부친을 불렀어. 이에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더니 마치 이야기꾼처럼 관중을 둘러보았다. 자, 여기까지 듣고 황제하가 왜 부친을 불렀는지 짐작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윤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해놓고는 아무런 암시도 안 주고 황제하가 부친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이해가 말했다. 이제 막 도입 부분만 말한 건 사실이지만요. 하지만 그때 황제하는
이미 그 세대계의 사인과 진범을 알았다 이겁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제가 이미 그 범인을 언급했습니다. 모두 멀뚱거리고 있는데 이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점쟁이가 의심스러워요. 사람들로부터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사람을 해친 건 아닐까요? 이해가 크게 소리내어 웃더니 고개를 돌려 이윤에게 물었다. 일곱째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나도 모르겠는데 설마 포목상이 예복 때문에 그 부인과 다투고 앙심을 품었을까? 아니면 장신구 가게에서 은비녀를 주문할 때 무슨 충돌이 생겨 그 주인장이 어찌한 것은 아닐까? 이해가 웃으며 아무런 대답 없이 이서백을 향해 고개를 돌려 물었다. 넷째 형님은요? 남편이었지. 이서백이 건성으로 대답했다. 이해는 깜짝 놀라며 감탄에 맞지 않는 얼굴로 물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전에 형부에서 관련 문서를 봐서 대략적인 진상은 알고 있다. 이서백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이해는 한숨을 돌리며 말했다. 맞아요. 황민이 그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하고 부르는 딸의 목소리를 들었죠. 황민이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어린 아가씨가 이런 살인사건 현장에 와서 뭐 하는 게야. 빨리 돌아가거라. 그런데 황제하가 옆에 서 있는 장신구 가게 주인장을 가리키며 말했죠. 아버지,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이 부인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살로 위장한 거예요. 살해당한 거라고요. 이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당시 황제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보다도 어린 나이였는데 그런 어린애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당시 황민도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하니 작은 소리로 꾸짖어 쫓아내며 딸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지. 그런데 그때 황제하가 부친의 손에 들린 공문서를 붙잡으며 말했어. 아버지, 일전에 아버지가 동료분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스스로 죽음을 앞둔 사람은 마음이 타고 남은 재와 같아서 몹시 절망적이라고요. 쟤밖에 안 남은 사람이 어떻게 장신구 가게에 가서 비녀를 주문했겠어요. 게다가 고르기만 해놓고 손에 쥐어보지도 못했는걸요. 여기까지 들은 좌중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비파를 품에 안고 있던 금노도 멍하니 있다가 무의식 중에 손으로 비파를 살짝 건드려 소리가 났지만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다들 황제하가 했다는 말의 뜻을 깨닫고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그때 이서백이 손을 들어 가볍게 탁자를 두드리더니 뒤에 있던 황제하를 불렀다. 황제하는 그 뜻을 알아채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주전자를 들어 이서백의 잔에 술을 가득 따랐다. 이서백은 살짝 눈을 돌려 황제하의 옆모습을 보았다. 짙은 속눈썹이 맑고 깊은 두 눈을 가리고 있었다. 창살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그 속눈썹 위를 미끄러지며 은은하게 비추었다. 이해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황민은 깜짝 놀라며 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는 즉시 검시관을 불러 시신을 다시 검안하라 명했지. 그 결과 목에 남은 밧줄 흔적이 2개였고 그 위치가 미세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먼저 목이 졸린 후에 다시 그 위에 밧줄이 메어져 생긴 흔적이었던 거지. 그래서 사망자는 먼저 교사를 당한 후에 다시 대들보에 매달려 자살로 위장된 걸로 추정되었어. 그렇게 꾸밀 수 있었던 사람은 당연히 시신을 처음으로 발견해 관아에 신고한 남편이었지. 이문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남편이 자백했어요? 이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검시관이 시신에 남은 의문점에 대해 말하는 걸 듣고는 놀라서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즉시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지. 알고 보니 아내가 혼인 전에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고 의심해서 벌어진 일이었어. 자기랑 다툰 후 아내가 바깥으로 나가는 걸 보고는
정인을 만나러 가는 거라 생각하고 분노로 이성을 잃어서는 아내가 집에 돌아와 문을 닫으려고 몸을 돌린 순간 옆에 있던 밧줄로 목을 졸라 죽여버린 거지. 정신을 차린 후에는 죽은 아내를 대들보에 매달아 자살인 것처럼 위장해서 빠져나가려 했고. 이윤이 감탄했다. 하마터면 모두가 속아 넘어갈 뻔했네.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간파당할 줄은 몰랐겠지. 어쩌면 하늘이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당시 12살이던 황제하가 그 한마디로 사건을 해결했죠. 그 후로 장한 사람들 모두 황제하는 신동이 틀림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형부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면 황제하가 나서서 그 부친에게 실마리를 제공해줬죠. 황민이 우리 딸은 다른 집 10아들보다 낫다라고 자랑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딸이 자기 일가족을 독살해 온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서백은 햇살을 가득 머금고 있던 황제하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다만 그 떨림은 아주 잠깐이었을 뿐 황제하는 눈을 내리뜬 채 마치 바람에 사뿐 흔들린 꽃가지처럼 가볍게 몸을 일으켰다. 이서백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가녀리고 섬세한 소녀가 자신의 과거와 죄업에 대해 말하는 것을 표정 한번 변하지 않고 태연하게 듣고 있으리라고 누가 짐작이나 하겠는가. 황제하는 여전히 침착하고 초연한 모습이었다. 이에 이야기가 끝나고 모두가 감탄하는데 이윤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다. 만일 황제아가 정말 장안에 있다면 최근에 벌어진 그 기이한 사건도 해결할 수 있을까? 이해가 물었다. 장안 사람들이 다들 무서워 떨고 있다는 그 사방한 사건 말입니까? 이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문이 재빨리 물었다. 사방안이 뭐예요? 왜 저는 모르고 있죠? 최근에 장안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인데 워낙에 기이하고 잔인해서 어린 내 앞에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겠지. 이애가 웃으며 말했다. 넌 몰라도 되니 그냥 가서 한림원 학사들의 강의나 듣거라. 싫어요. 아홉째 형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한림원 강의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 사방안이라는 게 뭔지 저도 꼭 알아야겠어요. 이문은 벌떡 일어나 이의 옆으로 다가가 바싹 붙어 앉아서는 이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아기 새가 어미 새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윤이 웃으면서 말했다. 아홉째야, 계속 이야기해보거라. 나도 듣기는 들었지만 대략적인 내용만 들어서 말이다. 너는 평소 요리집이나 찻집에서 이야기꾼들의 이야기를 즐겨 듣지 않느냐? 세간에서는 뭐라고들 말하더냐? 이해가 이서백을 보며 물었다. 넷째 형님, 형님은 대리사와 형부랑 가깝게 지내지 않습니까? 혹시 새로 나온 단서 같은 건 없습니까? 이서백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없다. 두 곳 모두 백방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조금도 진전이 없구나. 그럼 제가 들은 내용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에는 금노에게 자신의 잔에 술을 따르게 하고는 기묘한 표정을 지으며 이문에게 말했다. 지금 장안 동쪽의 민심이 얼마나 흉흉한지 알고 있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백성들이 장안성의 다른 지역이나 아예 성 밖에 사는 친지 또는 친구 집으로 몸을 피하고 있다지. 동쪽에는 발 디딜 엄두도 못 낸다고 하더군. 정말요? 어쩐지 최근에 동쪽 시장 분위기가 싸늘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구경하러 가보니까 상점들이 거의 문을 닫았던데 대체 그쪽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말이야.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먼저 정월 11일에 이른 아침이었어. 장안성 북쪽에서 태국궁 호위병이 아침 순찰을 돌다가 궁벽 아래에 60 정도의 늙은 야경꾼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어. 벽에는 피로 정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지. 이에는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감미로운 목소리에 활기 넘치는 표정까지 더해져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시무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로부터 달포 뒤인 2월 20이틀, 이번에는 장안성 남쪽 안이방에서 30남짓의 대장장이가 약방 앞에서 살해당했는데 역시 벽에 글자가 쓰여 있었어. 이번엔 락이라 적혀 있었지. 그리고 3월 10아흘에 이번엔 장안성 서남쪽 상안방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어. 선당에서 4살 배기 어린아이가 살해당했고 벽에 아라는 글자가 남겨져 있었지. 대리사는 그 필적과 수법으로 3가지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추정하고 이 사건을 임시로 사방안이라고 불렀어. 대반열 반경소에 보면 보리수의 동서남북 사방이 상징하는 4가지 덕을 각각 상, 아, 락, 정으로 정의했거든. 그리고 불안이 커진 백성들 사이에는 악귀가 나타나 살인을 저지른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어. 정월 초하룻날 장진 스님이 법회에서 법원을 읽을 때 그 구절을 잘못 읽는 바람에 악귀가 인간 세상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고 장안의 4방향 모두에서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악귀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이지. 장진 스님은 저도 기억해요. 천복사의 고승이셨죠? 순영공주가 태어날 때 진소용께서 난산하는 바람에 궁에서 장진 스님께 법사를 청한 적이 있었어요. 문득 이문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얼마 전에 입적하셨다고 들었는데 설마 이 일과 관련 있는 걸까요? 이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진 스님도 장안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는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씀하셨어. 대반열 반경소를 읽을 때 락자를 악으로 잘못 읽은 걸 기억하셨지. 밤낮 고뇌하시더니 채 몇 날이 못 되어 귀족하셨다더군. 스님이 돌아가시자 장안바닥에 더 많은 유언비어가 나돌기 시작했어. 천복사가 장안성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에서 장진 스님이 돌아가셨으니 이는 보리수 아래서 해탈을 얻은 부처님을 상징하고 천복사를 중심으로 북남서 3방향에서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동이 상징하는 상의 목숨만 걷어가면 끝이 난다는 것이지. 동쪽 지역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겁에 질려 다들 친척집 등으로 피난을 가버리는 바람에 장안 동쪽은 지금 거의 텅 비었어. 이유는 나지막이 탄식하며 이서백을 향해 물었다. 넷째 형님, 이미 3명이 죽고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는데 대리사와 형부에서는 정말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겁니까? 이서백이 말했다. 범인은 수법이 잔인하면서도 치밀하고 몸을 숨기는데도 아주 뛰어나다. 100만 가까운 장안성 인구 속에서 범인을 찾아내야 하는데 단서가 없으니 대리사와 형부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아직 아무런 성과가 없구나. 이미 4월에 접어들었으니 한 달에 1명씩 살해하는 범인의 수법에 따르면 아마도 머지않은 시일 안에 또다시 손을 쓸 것이야. 형부와 대리사도 지금 곳곳에 사람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일단 그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구나. 이윤이 한탄하며 말했다. 상아락정, 불가의 말을 살인의 전원으로 사용하다니 정말 회개하고 잔인한 사건이구나. 추리하기도 어렵고 제 아무리 황제하가 장안에 있다 해도 이 사건은 해결하기 어려울 거야. 이애가 웃으며 동의했다. 비록 주자진이 입이 침이 마르도록 황제하의 재능을 칭찬하며 이 전하에 황제하가 풀 수 없는 사건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제가 볼 땐 황제하도 그저 평범한 여자에 불과합니다. 잔재주로 우연히 몇 사건을 해결한 것뿐이지요. 여자들은 사소한 부분에도 쉽게 주목하니 평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아무리 황제하라 해도 속수무책일 게 분명해요. 안타깝군.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황제하가 지금은 살인범이 되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채 정처 없이 도망다니고 있다니 말이야. 이서백이 약간 비꼬는 투로 말했다. 뒤에 서 있던 황제하는 여전히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모두가 탄식하는 가운데
이윤만이 이렇게 말했다. 황씨 집안의 살인사건은 왠지 또 다른 내막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말이죠. 인적 증거, 물적 증거 모두 있어서 황제아가 범인인 것은 확실해 보여요. 판결을 뒤집긴 어려울 겁니다. 이에는 고개를 내젓고는 이윤에게 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일곱째 형님은 뭔가 알고 있는 내막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다만 왕혼이 나의 절친한 벗이다 보니 이 일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구나. 이문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어느 왕혼요? 이윤이 대답했다. 당연히 황후의 친척 동생 낭야 왕가의 장손 왕혼을 말하는 거지. 왕혼은 황제하와 정혼했던 사이라죠. 이해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황제하가 왕혼에게 시집가길 원치 않았다 해요. 따로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어서 가족을 독살한 후 정인과 사랑의 도피를 떠나려 했다고요. 이서백 뒤에 황제하는 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서 있을 뿐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서백이 가볍게 웃었다. 이해가 그런 이서백을 보며 재빨리 물었다. 넷째 형님은 뭔가 다른 견해가 있으십니까? 이서백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저 잠시 다른 생각을 했다. 일곱째는 왕혼과 그리 깊은 왕래가 있으면 황제 하와도 만나본 적이 있는 것 아니냐? 한번 만나봤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3년 전에 황제하가 그 부친을 도와 여러 기이한 사건을 해결한 일로 황후께 상을 하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왕혼이 저를 찾아와서는 황제하가 자신의 부인이 될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대본에 무슨 의미인지 눈치채고는 곧바로 왕혼을 데리고 입궁했지요. 명목은 왕혼의 사촌 누님인 황후 폐하께 문안을 드리는 것이었지만 실은 몰래 황제하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문이 재빨리 물었다. 그럼 진짜 만나봤겠네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기는 봤는데 우리가 입궁했을 때는 이미 황후 폐하 앞에서 물러간 뒤였어. 그래서 궁녀들을 따라 회랑을 걸어가는 모습만 봤지. 은홍색 비단 옷차림에 머리는 새까맣고 피부는 새하였어. 발걸음이 섬세하고 경쾌해서 마치 봄을 전하려 갓 피어난 한 송이 꽃 같았지. 그리고 마지막에 굽어진 회랑을 따라 몸을 돌렸을 때 옆모습을 봤어. 이해가 물었다. 미인이던가요? 이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배전단에 이목구비야 그려 넣을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이 뿜어내는 기운은 전혀 표현되지 않았지. 황제하는 확실히 미인이야. 왕혼이 안 됐네요. 이문이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궁에서 소식이 당도했다. 황제가 두통이 심해 올 수 없다는 전갈이었다. 왕제들은 몸을 일으켜 환관의 안내를 받으며 행궁의 낙성 상황을 살펴보았다. 대명궁처럼 크고 화려하거나 고성궁처럼 넓지는 않았지만 걷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다 보니 금세 한시진이 흘렀다. 황제하도 당연히 이섭에게 뒤를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늘씬한 몸매 덕에 환관복 차림마저도 유난히 단정하고 훤칠했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걷고만 있어도 근사해 보였다. 이에는 줄곧 황제아를 곁눈질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넷째 형님, 곁에 둔 황관은 어찌 바뀌었습니까? 이 소황관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서백은 태연스레 말했다. 경양과 경육이 어디서 옮아온 건지 다들 감기가 걸려서 말이다. 이유는 황제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뭔가 모를 아득한 표정을 지었다. 기억 속 누군가와 닮은 듯 했지만 이 소황관이 일찍이 자신의 눈을 사로잡았던 그 소녀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해가 다시 물었다. 저 소황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올해 나이는요? 이서백은 웃으며 고개를 돌려 황제하에게 말했다. 소왕이 내가 마음에 든 모양이군. 어차피 나도 너의 굼뜬 모양새가 영 마음에 차지 않으니 소왕에게 가는 것은 어떠하냐? 황제하는 순간 당황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무릎을 꿇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인 한 마리의 새가 두 가지에 동시에 깃들 수 없고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들었습니다. 또한 차나무는 싹이 튼 뒤에는 옮겨 심기가 어렵고 귤나무를 회북으로 옮기면 탱자나무가 된다고 하지요. 소인 우둔하고 어리석어 기왕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적응치 못하여 오히려 귀하신 분들을 거스르는 실수를 범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해가 웃었다. 넷째 형님은 정말 훈육에는 일가견이 있다니까. 이리 말하는데 내가 끝까지 고집부리면 그 심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서백은 웃는 듯 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확실히 언변은 좋군. 다행히 그때 이문이 피곤하다고 외쳐대는 바람에 왕제들은 황제하에게서 관심을 거두고 왔던 길을 따라 되돌아갔다. 겹겹의 담장으로 쌓인 화원을 지나면서 이서백은 서서히 걸음을 늦췄다. 봉황죽이 심겨진 일대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그의 곁에 다른 사람은 남지 않고 황제하만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서백은 몸을 돌려 황제하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황제하, 뭐 때문에 날 따라다니는 거지? 황제하는 공손한 태도로 눈을 아래로 늘어뜨리며 말했다. 영리한 새는 나무를 골라 둥지를 튼다고 하였습니다. 전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저의 미약한 힘이나마 전하께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도움? 이서백이 차갑게 다시 물었다. 멀리는 그 작은 물고기와 같은 일이겠고 가까이는 최근 장안에서 발생한 사방안 같은 일에 대해서입니다. 이서백의 시선이 고개 숙인 황제하의 얼굴로 쏟아졌다. 멸시하는 듯한 차가운 그 눈빛은 마치 황제하를 공기 중에 먼지처럼 여기는 것 같았다. 하나는 네가 도울 만한 일이 못되고 또 하나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다. 왜 쓸데없이 너를 써야 하지? 황제하는 봉황죽 아래 서 있었다. 가느다란 대나무 잎이 황제하를 둘러싸고 그 창백한 얼굴 위로 옅은 푸른빛을 드리워 더 혈색 없고 가녀려 보였다. 황제하는 고개를 들어 이서백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낮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리사와 형부는 속수무책인 상황이고 황제 폐하께서도 두통이 재발하셨으니 황제 폐하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분은 기왕 전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댈 곳을 찾고 있던 것이 아니었느냐. 네가 말하는 그 누명을 씻도록 도와줄 사람 말이다. 이서백은 사정없이 황제하의 속셈을 들추어냈다. 아까 소왕에게 가라고 했을 때 기회는 충분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을 따라가면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창백한 얼굴에 연푸른빛의 눈빛을 한 황제하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말했다. 저는 몸을 의탁할 곳을 찾는 것이 아니며 편안히 살 곳을 찾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다시 태양 아래 떳떳이 서서 저희 가족의 한을 깨끗이 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서백은 굳은 얼굴을 하고서 차가운 눈빛으로 황제하를 관찰했다. 이서백을 마주 바라보는 황제하의 얼굴에는 간청의 빛 외에도 고집스러움이 희미하게 드리워 있었다. 마치 깊은 밤의 안개처럼 쉽게 눈에 띄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 안개에 휘감겨 있었다. 이서백은 냉정하게 코웃음을 치고는 몸을 돌려 다시 수전으로 향했다. 황제하도 계속 그 뒤를 따랐다. 이서백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걸음을 더 빨리 하지도 않았다. 궁 입구에 도착하니 왕제들이 기왕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보였다. 황제 폐하께서
며칠 내로 행궁으로 군신들을 소집해 산수 풍경을 주제로 연구짓기를 할 것이라는 소식에 다들 눈을 마주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다들 떠나고 이윤과 이서백만 남았을 때 이윤이 절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황제 폐하는 정말 여유로우신 분입니다. 권력을 등에 업은 자들은 더 큰 권력을 차지하려고 난리를 치고 황간의 세력도 이렇게 거대해졌는데 폐하께서는 여전히 연회만 여시니. 이서백이 담담히 말했다. 황제 폐하는 태평성대의 전자이시지 않느냐. 그것도 다 그분과 그 백성의 타고난 복이지. 이윤이 웃으며 말했다. 넷째 형님 말도 맞네요. 그의 시선이 갑자기 황제하에게 향하더니 온화하고 부드럽던 그 얼굴에 의구심이 가득 드리웠다. 이서백이 물었다. 왜 그러느냐? 이윤이 황제하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이 공공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나도 오늘 처음 본 자인데 내 곁에서 시중을 들라 할까? 넷째 형님도 참 조금 전에 아홉째도 그리 거절당했는데 저도 망신을 당하라고요. 이윤이 웃으며 말했다. 미간의 붉은 점이 그 미소 속에서 더 따뜻하게 보였다. 황제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황제하도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안락하고 평온한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미 가장 고생스러운 그 길을 가기로 선택했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작정이었다. 구차하게 목숨을 이어나가는 것은 더 이상 황제하의 인생이 아니었다. 왕제들이 떠나고 이서백 또한 마차에 올랐다. 황제하가 마차 입구에 서서 주저하고 있는데 이서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타거라. 황제하는 재빨리 마차에 올라타서는 문에 기대어 섰다. 마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행궁에서 멀어지자 주위에는 온통 산과 들이 펼쳐졌다. 이서백이 눈을 들어 바깥 풍경을 내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열흘. 황제하는 마차문에 기댄 채 이서백을 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서백은 창밖을 보던 시선을 천천히 거두어 황제하를 바라보았다. 그 두 눈은 겨울밤 차가운 별처럼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깊고 찬란한 그 눈빛에 황제하는 호흡마저 미세하게 떨렸다. 오늘 낮에 건필궁에서 우리가 말한 그 사건, 내게 열흘의 시간을 준다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 아마도 가능할 것입니다. 황제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아마도? 이서백은 마차벽에 기댄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내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누명을 씻고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말이다. 물론 진상을 밝혀 내 가족의 원한도 갚을 수 있는 기회지. 황제하는 잠시 생각하고는 물었다. 제가 그 사건을 해결하면 저희 가족의 원한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물론 그건 아니다. 이서백은 험한 산길에 마차가 덜컹여 황제하의 몸이 휘청거리는 것을 보고는 맞은편 낮은 의자에 앉으라고 턱짓을 했다. 그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한 가지 일이 있어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맡기려 한다만 아무 연고도 없이 불쑥 나타난 너의 실력을 내 어찌 믿겠느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황제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가 열흘 내로 이 사건을 해결해야만 전하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군요. 이서백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최소한 내가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내가 한가한 사람도 아닌데 아무 능력 없이 입만 살아있는 자를 뭐 하루 돕겠느냐. 황제하는 낮은 의자에 걸터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생각하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형부와 대리사에서도 유능한 인재가 많아 이미 적지 않은 이들이 사건에 뛰어들었을 텐데 전하께서는 저를 어떤 신분으로 거기에 참여시킬 생각이신지요? 내가 직접 형부로 가서 내가 관련 문서들을 볼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 이서백이 간단 명료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황제하는 손을 들어 머리를 틀어올린 나무 비녀를 뽑아들었다. 비녀가 뽑히는 순간 칠흑같이 까만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아직 살짝 젖어있던 머리카락이 마치 연못 속 물풀처럼 황제하의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었다. 황제하는 순간 당황해 급히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며 말했다. 송구합니다. 항상 비녀를 여러 개 꽂았던 터라 뭔가를 끼적이고 싶을 땐 그중 하나를 뽑아 쓰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환관 차림이라 비녀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이서백은 눈썹을 살짝 찡그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황제하는 이서백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긴 머리를 잡아틀어 올려 비녀로 고정시켰다. 그 멀고 험한 길을 오는 내내 조금의 두려움도 없던 황제하건만 지금 이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수줍은 표정을 짓고 말았다. 이서백은 황제아를 힐끗 쳐다보았다. 낮게 숙인 그 얼굴에 미세하게 홍조가 떠오른 것이 보였다. 순간 황제하의 목을 누르고 있었을 때보다 더 깊이 와닿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사실 17밖에 되지 않은 소녀에 불과했다.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성숙하고 침착한 여인이 아니었다. 자신을 관찰하는 시선을 느꼈는지 황제하도 가만히 눈을 들어 이서백을 힐끔 보았다. 그 잠깐의 순간에 이서백은 황제하에 더할 수 없이 맑고 깨끗한 두 눈을 보았다. 속눈썹에 가려져 보일 듯 말 듯한 눈동자는 가을 호수 같은 신비로움을 지닌 채 복숭아꽃 같은 얼굴 위에 박혀 있었다. 이목구비가 아주 예쁜 편은 아니었지만 눈썹과 이마가 보기 드물게 수려해 5월의 맑은 하늘같이 투명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망연함과 경계심을 담아 이서백을 바라보는 눈빛은 세상사를 전혀 모르는 듯도 혹은 세상사에 지나치게 통달한 듯도 보였으며 세속을 초월한 분위기를 풍겼다. 황제아는 확실히 미인이야. 조금 전 이윤이 14살 황제아를 떠올리며 한 말이 떠올랐다. 12에 이미 천하의 이름을 떨친 소녀가 지금은 어느덧 17의 아리따운 여인으로 자라났다. 엄청난 누명을 쓰고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좌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이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누구도 이 여인이 황제하라고 믿지 못할 것이다. 명성 높은 황제하든 악명 높은 황제하든. 황제하는 이서백을 응시하면서 긴장하고 당황한 기색으로 자신의 얼굴을 매만졌다. 수배전단의 조상과 좀 닮았군. 이서백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 가림막의 복잡한 꽃가지 무늬에 시선을 주며 말했다. 앞으로는 절대 조금 전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말거라. 네. 황제하는 짧게 대답하고는 머리를 단단히 매만진 뒤 다시 물었다. 전하, 아까 들었던 사건 발생 일자를 혹 기억하십니까? 이서백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다. 정월 11에, 2월 22틀, 3월 19에. 오늘이 4월 16세이니 범인이 비슷한 기간 안에 사건을 일으킨다면 곧 움직일 것입니다. 황제하는 비녀 대신 손가락으로 마차 벽면에 그 숫자들을 천천히 써본 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열흘 내에 범인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 숫자 몇 개 가지고 100만에 가까운 장한 백성들 속에서 범인을 찾아낸단 말이냐? 불가능합니다. 황제하는 숫자를 쓰던 손을 멈추고 다시 생각에 잠겼다. 범인의 특징과 동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많은 사람 속에서 범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서백은 무심한 듯 황제하를 힐끔 보며 물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황제하는 무의식적으로 다시 손가락을 들어 마차벽에 무언가를 그리면서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정월 11에 사망자는 늙은 야경꾼, 범인이 남긴 말은 2월 22틀,
중년의 대장장이. 범인이 남긴 말은 락. 3월 19에 사망자는 4살 배기 아이. 범인이 남긴 말은 아. 사방한 첫 번째는 장안 북쪽, 두 번째는 남쪽, 세 번째는 서남쪽. 이서백이 무심결에 말했다. 황제하는 생각에 잠겼다. 정말 내 방향을 노려서 벌인 사건이라면 최대한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향했을 텐데 세 번째가 서남쪽인 것이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서쪽에는 목표물이 없었다거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범행을 저지르려다 보니 그랬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제하가 다시 손가락을 꼽으며 되짚어 보았다. 첫 번째 피해자는 노인, 두 번째 피해자는 중년 남자, 세 번째 피해자는 아이. 이서백은 편안한 자세로 등받이에 기댄 채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일찍이 대리사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앞에 두 피해자는 노약자여서 그저 저항할 힘이 약한 상대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으려니 생각했는데 세 번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길거리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곧 숨이 끊어질 듯한 4살 아이였어. 행인이 발견하고 선당으로 데리고 왔지만 이미 목숨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였지. 범인이 죽이지 않았어도 아마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아이를 굳이 선당에 잠입해서까지 기어코 죽였으니 그야말로 괜한 짓 아니었느냐. 정말 희한하네요. 범인은 왜 굳이 사람들에게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선당에 들어가 곧 죽을 아이를 살해했을까요? 황제하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들어 벽에 상아락정 4글자를 끄적였다. 이서백은 손을 움직이는 황제하의 자태를 바라보다가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곧바로 가림막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창밖 풍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고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사건에 대한 단서는 이것이 전부다. 내가 열흘 내에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무엇이 관건이라고 보느냐? 앞의 사건들에서 더 이상 증거와 단서를 찾을 수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 범행이 일어날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 목표까지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황제하는 고개도 들지 않고 손가락을 천천히 꼽아가며 계산해 보았다. 나 역시도 같은 생각이다. 네가 만약 단서를 잡는다면 며칠간 장안성 포졸과 함께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 다만 네가 여인인 것을 들키지 않으려면 그 머리카락은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황제하는 손을 들어 머리에 꽂힌 비녀를 매만지고는 얼굴을 돌려 이서백을 바라보았다. 표정은 여전히 진중했지만 양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자신감과 여유가 드러났다. 이미 범행 동기를 알아냈습니다. 만약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고 범인 또한 감히 다음 범행을 저지르려 한다면 범인이 나타날 장소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서백은 이미 머릿속에 모든 것을 그린 황제하를 보며 순간 살짝 당황했다. 벌써 다 알아냈다고? 네, 제게 책력만 한 권 주시면 됩니다. 창밖에 가벼운 바람이 가림막 사이로 천천히 불어들었다. 서서히 방향을 바꾸던 햇살이 발락이는 가림막 틈새로 들어와 황제하의 온몸이 눈부시게 반짝였다. 이슬처럼 맑고 깨끗한 두 눈이 마주앉은 이서백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서백은 순간 정신이 아득해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좋다. 그럼 기대하지.